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를 좌우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갈등 해결 방법과 신뢰에 대해서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들의 심리를 전부 좌우한다면, 한 사람의 심리를 전부 좌우한다면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데 그에 따라서 내 모든 심리가 좌우된다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보면은 부모의 애정과 태도가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내 심리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다행히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애정을 다른 존재가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부모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도 한 사람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의 애정이 한 사람의 심리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예로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프랑스 신경의학자인 보리스 슈닐리크라는 사람이 쓴 그 유령의 속삭임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부모를 어려서부터 잃거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러나 그 결핍을 극복하고 나중에 훌륭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길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번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보리스 슈닐리크가 예로 든 사람이 마릴린 monroe입니다. 이 경우는 물론 실패의 사례로서 예를 든 것인데요. 마릴린 monroe는 아주 젊은 세대에서는 글쎄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해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보아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또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흔히 그렇게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여성의 경우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일종의 그 어려운 아니면 좋지 않은 가정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해서 또 집을 정당하게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릴린 monroe 역시 10대 말에 아직 20대도 되기 전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자 역시 10대였는데 너무 어린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결혼이라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질 않아서 실패하고 이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이제 여배우가 되게 됐죠. 헐리우드에 입성을 했는데 헐리우드에 입성하자마자 최고의 인기 여배우가 됐습니다. 그 명성을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그 굉장한 인기 여배우가 됐죠. 그래서 그 후에 결혼도 또 다시 2번을 더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전설적인 야구선수라고 불리우는 조 디마지오라는 야구선수와 결혼을 했었고, 또 유명한 극작가인 아서 밀러와 역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번의 결혼 역시 다 1년도 안 돼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마릴린 monroe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 환상적인 생각이 실제 결혼 생활과 달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배우로서 그동안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대우받고 하다가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양보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참기도 하고 또 뭐 다투면서도 또 정 들이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지내는데 마릴린 monroe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참아야 될 어떤 이유도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봤던 그 한 영화의 장면은 마릴린 monroe에 관한 영화, 결혼 생활을 다룬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마릴린 monroe 자신도 그 어떤 인내심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극복 의지가 덜했을 수도 있지만, 또 결혼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스타여도 집에서는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래서, 그런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마찰을 빚고, 그래서 어떤 마릴린 monroe한테는 역으로 너무 힘든 그 의무사항들, 집안일들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본인은 굉장히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당시 대통령 형제와의 그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서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의 결핍에 의해서 생긴 그 결핍감이나 공허감이나 어떤 애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 뭐 갈망,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다스리기에는 상황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힘이 들었었죠. 그래서 끝내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극도의 어떤 신경증적인 상태에서 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망이다 아니면 뭐 타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가정에서의, 부모에서의 어떤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그 공허감이 성인이 돼서의 애정생활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지만, 어렸을 때 헤어지지 않는 것, 버림받지 않는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성인이 돼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고 헤어지지 않을까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만나는 그 연인 사이가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릴린 monroe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러면 부모가 주는 애정이 전부인가? 그 반대되는 예로 저희가 이제 안데르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데, 우리들이 아는 동화의 대부분을 안데르센이 사실은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인어공주라든지 저희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그 동화들의 작가입니다. 안데르센. 그런데 안데르센도 사실은 마릴린 monroe보다 더 상황이 나빴습니다. 더 상황이 비참했고 가난했고, 부모는 그냥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약간 광기 어린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마릴린 monroe와 마찬가지로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안데르센은 외모도 아주 추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갖은 멸시와 폭력의 대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로서 갖출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안데르센이지만, 그러나 다행히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의 결핍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다행히 친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가난해서 옆에 두지는 못해도 어쨌든 그 굉장한 그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또 글을 가르쳐주는 이웃집 아줌마와 또 좋은 이야기와 낭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오덴세 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 안에서의 모임이 부모 없는 안데르센을 돌보기에 그 나름대로의 그 좋은 어떤 장소가 됐던 거죠.
그런데다가 안데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동화에 대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얘기를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동화 작가가 되고자 하는 본인의 열망과 의지가 다른 그 어떤 결핍을 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이런 열망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데센은 부모의 결핍, 부모의 빈자리를 큰 문제가 되지 않게 극복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데센의 어떤 이 뛰어난 의지와 부모의 결핍을 극복한 개인적인 의지를 보리스 슈닐리크는 말하기를 검은 밝음 멋진 불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이 서로 반대되는 어떤 두 단어를 엮은 것인데요. 검은 밝음 멋진 불행. 이 말 자체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검은 밝음 멋진 불행. 아무리 그 상황이 나쁘고 안 좋아도 부모가 내 심리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내 지금 성인이 돼서의 고통의 어떤 80% 90%가 사실은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 집이 어려웠고 너무나 어려웠고 부모들이 나를 너무 돌보지 않았고 나쁜 부모를 만났고 폭력적인 부모를 만났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안데센은 본인의 어떤 의지와 그 다음에 부모 아닌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이런 것으로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은 밝음 멋진 불행, 이렇게 그야말로 멋진 이름으로 지어줬죠. 그러니까 부모 애정의 완전한 결핍 속에서도 주위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심리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부모 중에서 아예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자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리학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있기는 있었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냉혹하게 대하고 냉정하고 냉혹함을 넘어서 좀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대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슬로우는 훌륭하게 극복을 했죠. 우선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메슬로우의 대표적인 욕구 5단계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심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욕구, 갈망, 정신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심리학이 아주 대표적인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건 간단히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욕구들이라는 게 이렇게 5가지로, 메슬로우에 의하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래서부터 피라미드 형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다. 저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먹고 그 다음에 그런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자라서 어떤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도 구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어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이 2가지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자연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욕구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욕구가 이번에는 이제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나만의 어떤 행복한, 내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뛰어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슬로우가 얘기한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고 단계의 욕구, 가장 귀하고 하기 힘들고 실현하기 그런 만큼 실현하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뜻한 바를 인생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품어왔던 꿈이라든지 뭐 동경해왔던 어떤 생활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아실현 욕구가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는 욕구라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5단 개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제 내면을 잘 분석한 욕구 5단 개설로 매슬로우가 심리학에 굉장히 큰 어떤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한 반면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슬로우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 매슬로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아버지가 매슬로우 역시 안데센에 못지않게 외모가 어린아이지만 외모가 좀 추한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 그 외모를 끊임없이 어떤 구박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비하하고 모욕을 하고 너무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매슬로우가 어렸을 때는 지하철 같은 것을 탈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칸에는 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아버지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타격이 컸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에 비하면 낫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낳은 거였으면 엄마가 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핍박이랄까요? 뭐 이런 게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매슬로우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심지어 잔인하고 무지하고 적대적이며 자신의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릴 만큼 사랑을 주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다. 이렇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심리학자가 된 것은 어쩌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런 냉혹한 비정한 엄마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슬로우가 어렸을 때 겪었던 부모로부터의 받았던 그 상처와 심리적인 결핍감은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그거를 본인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안데센과 달리 주위에서 이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이 워낙 어떤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꿈과 각오와 이런 것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 결핍이라든지 상처를 다 극복하고 나름대로 심리학에서 이렇게 큰 어떤 공헌과 업적을 남기는 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 부모가 있기는 있고 또 부모도 굉장히 따뜻한 품성을 갖고 부모로서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해서 아이를 시골에 집에 맡겨둔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골의 선생님은 시골의 아이들이 그나마 드물기는 하지만 그리고 점점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시골의 할머니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시골의 할머니에게 맡기다 보니까 시골의 학교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느는 이런 기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산다라든지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현대사회에선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무리 따뜻해도 떨어져 있다라는 물리적인 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제대로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는 것으로 인한 결핍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결핍감이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쁜 영향을 미쳐서 성격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또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채널을 보다가 우연히 본 영화인데요. 자전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단편 영화, 단편 실험 영화였는데 짧지만 굉장히 메시지도 강하고 얘기해 주는 바가 많아서 제가 시작한 뒤에 봤는데 계속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젊은 엄마가 딸과 어떤 이유론가 멀리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데 가난하고 그리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든 딸을 만나고 싶죠. 딸을 만나서 엄마가 널 사랑한다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이 모을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는 뭐 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는데 돈이 넉넉치를 않으니까 자전거 가게에 가서 처음에 물어봅니다. 저 자전거가 얼마쯤 하냐고. 본인이 이제 수중에 어느 만큼의 돈을 갖고 가서 자전거 가게 주인이 얼마라고 대답을 하는데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였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액수.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계속 더 싼 거는 없느냐, 더 싼 거는 없느냐 이렇게 자전거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전거 가게 주인이 아주 싼 자전거가 있다. 그런데 그건 자전거가 아니라 뭐 저기는 바퀴 하나다. 이렇게 바퀴 하나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실제로 그 바퀴를 하나를 삽니다. 바퀴를 하나 사서 그 다음에 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와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바퀴 한쪽을 사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 부품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사 모으면서 본인이 그거를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리라. 엄마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여주리라 하면서 자전거 부품을 사 모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안장을 사러 가는데 안장을 사러 가던 날 또 보니까 돈이 역시 부족합니다. 굉장히 들떠서 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장을 못 사고 그 딸을 보러 가려던 그 일정이 잘못하면 어긋날 위치에 있는데 자전거 가게 주인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전거 가게 주인이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해서 결국은 안장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 주인이 뭐 일부러 져줬던 아니면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 여주인공이 이겼던 어쨌든 안장을 사서 이제 자전거를 조립을 해서 그 타고 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딸을 보러 간다는 그 기대에 부푼 엄마의 모습이 아마 그 딸은 엄마가 곁에 없으니까 겪었을 커다란 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엄마가 애써서 찾아와서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겠죠.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자신을 버렸거나 아니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심적인 결핍감을 겪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언젠가는 알 수도 있게 되고 또 이렇게라도 엄마가 주는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아이의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꼭 같이 살지 않아도 어떤 부모의 애정이 풍부하고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표현은 전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그 마음,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아이의 심리에는 언제든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역시 유명한 그 실험 결과인데요. 해리 할로우라는 그 동물학자, 심리학자의 영장류 연구소에서 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서양 심리학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연구입니다. 우선 해리 할로우의 그 영장류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바퀴 달린 장난감 목마인데요. 이 목마는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퀴 달리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해서 엄마의 어떤 피부 같은 느낌을 주고
엄마의 형상을 한 이런 어떤 바퀴 달린 목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는 강아지, 개들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 두 개의 우리에 이제 각각 그 바퀴 달린 목마와 개 이렇게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어린 원숭이를 들여보냅니다. 흔히 동양에서는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원진살이 꼈다라는 이런 어른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사이를 가리킬 때 견원지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와 원숭이는 사이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죠. 그러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견원지간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 우리를 두 우리로 나눠서 한쪽에는 바퀴 달린 장난감 목마를 엄마 역할을 하게 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개 강아지들을 집어넣고 친구 역할을 하게 하면서 친구 뭐 하여튼 같이 이렇게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존재를 역할을 하게 하고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여태까지의 앞 시간에 배웠던 부모의 역할이 아예 한 사람의 심리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 결과도 어린 부모 역할을 하는 목마와 함께 지낸 어린 새끼 원숭이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도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뛰어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 역할의 목마와 함께 산 새끼 원숭이, 그 다음에 개, 친구, 뭐 주위 사람 이런 그 동료와 함께 산 새끼 원숭이 이 중에서 퍼즐 같은 어떤 주어진 게임 도구를 보다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빨리 푼 쪽, 뭔가 열정이나 끈기가 훨씬 강한 쪽은 엄마와 함께 있었던 쪽이 아니라 친구 역할을 하는 존재와 같이 있었던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도중에 이제 우리의 뭔가 좀 낯선 존재를 들여보내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 보다 빨리 어울리고 보다 빨리 조화를 이루는 쪽 역시 개와 함께 있었던 친구와 함께 있었던 쪽입니다. 또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우리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호기심이라든지 흥미를 표현하는 쪽 역시 또 개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사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경우죠. 부모와 함께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더 뛰어나고 안정되고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험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살았던 새끼 원숭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이 호기심, 열정, 뭐 어울리는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뛰어났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더 중요하고 엄마 역할은 부모 역할은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은 목마와 함께 지낸 새끼 원숭이들의 경우에 정말 아주 다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새끼 원숭이들이 찾은 건 엄마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우수한 능력이라든지 보다 즐거운 호기심 이런 것들로 잘 지내긴 하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새끼 원숭이들이 찾은 건 역시 본능적으로 엄마였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지 어떤 존재든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엄마라는 존재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어떤 존재들이 어떤 시기에는 필요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꼭 어느 한쪽만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새끼 원숭이가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은 무조건 달려오고 무조건 돌봐주는 게 있었지만 친구인 개는 엄마만큼은 쉽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만큼 돕는 것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건 엄마 쪽이라든지 가족, 부모 이 역할이 훨씬 컸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엄마 역할의 목마와만 계속 지낸 새끼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앞에 얘기 드린 열정이라든지 끈기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그 옆 우리에 있던 존재들에 비하면 겁도 조금 더 많았던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 같은 것도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적절한 시기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어느 시기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유아원에 보내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적절한 시기부터는 새끼 원숭이한테는 친구가 필요했듯이 모든 존재에는 어떤 또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필요 없다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부모가 아니어도 심리적인 결핍감이나 심리적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만이 내 심리의 전부고 내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많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놔두지 않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컸으면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다른 어떤 존재를 찾는다라든지 본인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행복한 가정만이 그럼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모든 것 심리적으로 다 그야말로 만사 오케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설가 박범신 씨가 쓴 칼럼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도 가난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자신의 성격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면들이 전부 어렸을 때 가난한 그래서 작은 방에서 여러 명이 어울려 많은 가족이 살아야 했고 방도 좁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이런 방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아이들을 좀 밝고 품도 큰 이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니까 주위의 반대, 건축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공간에 햇빛이 들도록 집을 아주 환하고 밝게 그렇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가들은 집이랑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부모로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밝음을 아이들이 밝게 크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욕심을 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그렇게 지었는데 막상 이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뭐 아이들이 약간의 그 나이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아지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끝에 옆에서 심리학자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조언이 뭐였냐면은 집의 창이 너무 넓어서 환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환하고 밝고 눈부신 것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숨바꼭질하기에 좋을 만한 어두운 다락방도 있고 광도 있고 좀 어두운 데도 있어야지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집이라는 곳은 마음대로 웃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혼자 몰래 울 수도 있는 숨어서 뭔가 속상한 마음을 달랠 공간도 있어야 하는 곳인데 무조건 다 밝고 환하고 햇빛 잘 들고 이런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햇빛이 잘 드는 한국 사람들은 햇빛이 잘 드는 집을 최고의 집으로 치기 때문에 남향집을 얻으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그러나 집 안에 모든 공간이 다 늘 밝기만 해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달리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밝기만 한 것, 밝기만 한 조건에서부터 온통 밝고 명랑하고 이런 성격만이 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뜻도 다 포함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 안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뭔가 좀 쓸쓸한 일, 슬픈 일 이런 일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일, 어두운 일, 뭐 절망스러운 일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집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심리도 마찬가지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라는 존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보기에는 부모라는 존재는 굉장히 완전하고 어른이고 성인들은 다 뭔가를 다 갖추고 다 해결하고 저희가 흔히 자주 했던 생각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30살이 되면 아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서 무슨 일에도 힘들어하거나 놀래거나 뭐 분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굉장히 정신적인 균형 잡힌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상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뭔가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0살, 30살 이런 어떤 나이 지점을 통과한다 그래서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된다 그래서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란 존재도 사실 얼마든지 그 어떤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고통을 자식들한테 뭐 전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저희가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존재가 앞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얼마나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위치인지를 깨달아야 해서 그래서 항상 자식들한테는 그 자녀들한테는 좋은 어떤 심리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부모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크면 나중에는 어느 20살 성인이 돼서부터는 그런 부모를 거꾸로 내가 이해해주고 심리적으로 또 다독여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저희가 막연히 부모에 대해서 내 심리에 모든 영향을 끼쳤고 내 심리를 모두 다 좌우했고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이런 단점을 다 부모들이 만들었고 내가 잘 안 되는 건 전부 다 부모 탓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텐데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고 부모가 어쨌든 그야말로 나를 낳은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부모를 오히려 거꾸로 품을 수 있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부모로 받았던 심리적인 영향을 오히려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거꾸로 본인이 주면서 극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특히 이제 어떤 전문적인 상담 중에서 가끔씩 너무 원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언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조언들이 가끔 전문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그런 조언들에 얽매이다 보면 본인 스스로를 혹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불행하다라는 잘못된 부모를 만났다는 자책감이 너무 커지거나 그 어떤 좌절감도 커지고 거꾸로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도 내 부모는 너무 그 잘못된 부족한 부모라는 생각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심리적인 충고나 조언들에 너무 심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하나 덧붙였는데요. 어느 상담에선가 제가 그런 상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집에서 늘 어떤 폭력적인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어머니는 힘들게 파출부 일을 나가서 집안 경제를 그래도 조금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여고생인데 얼마나 그게 집안 상황이 불안하고 불운하고 불행한 느낌인데 그거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그 아버지도 치료를 하고 어머니도 너무 애쓰시는데 그 어머니 애쓰시는 걸 아버지에게 좀 인식을 시키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가의 대답이 그랬었습니다. 대화를 하라. 가령 매일 꽃을 한 송이씩 사들고 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떻겠습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담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화가 났달까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실질적인,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굉장히 원론적인 어떤 심리적인 충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까 자기가 맞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맞고 들어왔을 때 그걸 아이 스스로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부모가 키워줘야 된다고 그런 걸 저희가 배웠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뭔가 이런 아버지의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언사나 태도는 옳지 않다. 자식이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이런 어떤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의 뒤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거는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하기엔 이미 좀 늦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엄마와 함께 어떤 그야말로 피신할 수 있는 가정에서 좀 일정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원론에 얽매여서 내 가정이나 내 부모나 혹은 나 자신이나 이런 걸 너무 원론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내려는 이런 것만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의 애정과 태도가 한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영향만이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 부모의 결핍된 애정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잘못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내 심리에 너무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것 같은 부모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편으로 부모 역시 참으로 많은 부모의 부모에게서 또 영향을 받았던 부모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부모를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한다는 것이 곧 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부모에 관한 부모를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인간의 심리를 좌우하는 요인들 중에서 부모 외의 어떤 다른 물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